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0대 후반이 된 고앵이라고 합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렀지요.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 참 기가 막히고 또 서글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던 남녀가 만나 한평생 반려자로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부부금슬이 좋았기에 남편이 언제고 제 곁에 있을 거라 생각했고 단 한 번도 남편이 제 곁에 없는 모양새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요. 당시 남자들 치고는 우리 남편은 다정다감하고 굉장히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러웠기에 아이를 많이 낳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남 1녀를 낳았죠. 남편은 아이들에게 참 잘해주고 좋은 아버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특히나 큰아들인 장남에게 늘 당부했죠. 만약 아버지가 먼저 세상 떠나면 네가 네 엄마랑 동생들 잘 돌봐야 한다. 네가 집안의 기둥이야. 네 아버지, 제가 동생들이랑 엄마 잘 모실게요. 그래, 참 든든하다 우리 아들. 남편은 뭐가 그렇게 못 믿어온지 매번 큰아들에게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고 큰아들은 기꺼이 그런 아버지의 바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은 큰아들 말에 안심을 하고는 했지만 말이 씨가 된다고 머지않아 남편은 제 곁을 떠나게 되었지요. 제 딴에는 젊은 적 남편을 병으로 잃고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을 땐 정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이 평범한 날이었어요. 아침에 남편은 기침을 하면서도 저를 보며 웃었고 저는 바쁜 손으로 된장을 푼 냄비를 휘젓다가 그런 남편이 걱정돼서 말했습니다. 잠깐 병원이라도 다녀와요. 감기는 초장에 잡아야지. 매번 그렇게 병원하고 담쌓아 놓으면 병 생겨요. 모르는 게 약이랬어. 내 몸 내가 제일 잘 알지. 검사비로 우리 애들 옷이나 먹을 거 더 사줄 수 있는데 뭘 쓸데없는데 돈을 써? 당신 근데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여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피곤하면 좀 쉬어요. 일도 좋지만 그래도 당신 몸부터 챙겨야 돼. 고마워 여보. 역시 나 챙겨주는 사람은 우리 마누라밖에 없네.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던 그 말이 제가 들은 그의 마지막 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일을 나갔고 저는 오는 길에 꼭 병원을 들렸다 오라 그랬는데 점심 무렵 갑자기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손을 덜덜 떨며 좋지 않은 예감에 유달리 빨리 달려간 병원에서는 이미 남편 얼굴에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고 의사들은 두어 마디도 건네지 않은 채 심장이 멈췄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땐 심장이 멎는 게 남편인지 나인지 구분이 안 되더군요. 장례식장 냉기 속에서 사람들 발걸음 소리가 울릴 때마다 저는 이게 현실인지 악몽인지 도무지 판단이 안 됐습니다. 왜 이토록 순식간에 이렇게도 허망하게 모든 게 무너지는 걸까? 며칠 전만 해도 한참 웃으며 같이 시장에서 멸치를 고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싸늘하게 누워있는 그를 바라보며 멀쩡한 정신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식들이 있는 어미였어요. 남편 잃은 슬픔도 잠시였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자식들은 더 힘들어질 뿐이라는 것을 빨리 깨우쳤습니다. 그 사람 없이 잠드는 게 괴롭고 밥을 씹는 것도 서러웠지만 자식들 얼굴만 보면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엄마는 여자보다 강하다는 말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울음은 밤에 몰래 베개에 묻어두고 해가 뜨면 눈을 뜨자마자 다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자식들부터 먹이고 입히는 일이 먼저였고 슬픔은 그 다음이었어요. 저는 자식들을 벌어먹여 살리기 위해 일단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여자인 줄도 모를 만큼
몸이 부서져라 이랬어요. 손톱 사이로 진물이 흐르고 머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굽어지곤 했지요. 새벽마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꼭꼭 눌러 쓴 모자 밑으로 땀이 흘러도 두 손엔 쉴 새 없이 나무를 따 담았어요. 산을 다 내려와선 발에 물집이 터져도 주저앉지 않았고 다시 시장으로 갔습니다. 뭘 더 팔까 싶어서 저는 쌀을 가져다가 떡을 쪘어요. 처음엔 남이 만든 걸 떼다 팔았지만 곧 제 손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새벽에 불을 피우고 쌀을 불리고 콩고물을 덮으면 온몸에 찐내가 배었죠. 그래도 그 떡을 사 먹고 고소한에 한마디 해주는 손님이 있으면 그날은 좀 살 것 같았습니다. 시장동 한복판에서 저는 절대 가게 문을 닫지 않았어요. 아픈 날도 있었고 쓰러질 뻔한 날도 있었지만 쉰다는 건 사치였습니다. 제 하루하루는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였어요. 오늘을 넘겨야 내일이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매일을 밀고 당기며 견뎠죠. 그러다 자식들을 챙겨주는데 저는 손목에 무리가 가는 것을 느껴서 입맛살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손목이 왜 이러지? 너무 시큰시큰거리네. 손목이 너무 아팠습니다. 손끝에 감각이 뚝 끊긴 것처럼 저릿저릿했고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나무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묵은 냉이를 다듬으면서 멍든 손목을 주무르다 말고 다시 고개를 숙였죠. 눈앞의 풀뿌리에 정신을 모으는 게 그나마 마음이 가라앉는 일이었거든요. 그때였어요. 등 뒤에서 지독하게 느끼한 말투로 제게 쓱 다가오더니 제 손에 자기 손을 포개더라고요. 아줌마, 그거 이렇게 캐면 빨리 못 캐지요. 이렇게 요령껏 캐야지. 남을 좀 캐봤다 하는 솜씨가 아니네. 하며 능글맞게 다가오더니 제가 당황해하며 어쩔 줄을 모르자 어느새 옆에 바짝 다가선 남자가 짓궂게 말했습니다. 에이, 웃어봐요. 그렇게 살지 말고 여자는 자고로 꽃처럼 사근사근하게 웃어야 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가 확 끊어졌어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채로 여자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너무나 서러웠고 이악 물고 살아낸 내 지난 시간들이 너무 억울했어요. 고개를 번쩍 들고 남자를 노려봤죠. 지금 뭐라 했어요? 웃으라고? 너 지금 뚫린 입이라고 애엄마인 나한테 그게 할 말이냐? 말끝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저는 옆에 있던 굵은 소금 한 움큼을 집어들었고 말도 없이 그대로 그 남자한테 들이부었습니다. 웃음은 네 엄마한테나 받아, 이 인간아. 에이, 뭐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참, 뭐 꼴 같자는 게. 팔에 붙은 소금 알갱이를 털며 그 남자가 욕을 하고 돌아설 때까지도 저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아주 치가 떨리며 몇 날 며칠 잠을 못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맘을 굳건하게 먹고 이후로 생각했어요. 세상이 여자 혼자 산다는 이유로 얼마나 쉽게 무시하고 얼마나 가볍게 취급하는지 그걸 처음 겪은 것도 마지막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손목보다 더 아팠던 건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당시에 제가 그렇게 죽기 살기로 버틸 수 있었던 건 결국 사남매 자식들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집에 돌아오면 분명히 따뜻한 숨결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기에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은 어릴 적부터 남달랐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 하나로 마음을 읽는 아이였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움직일 줄 아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시장에서 하루 종일 서 있느라 다리가 퉁퉁 부은 날 몸을 질질 끌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이미 주방 싱크대엔 설거지가 말끔히 정리돼 있었고
방바닥은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죠. 그런 날이면 아이는 조용히 제 손에서 장바구니를 받아들고는 말없이 소파에 저를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손으로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다가 어느새 제 무릎을 꾹꾹 눌러주며 효도하려고 했습니다. 엄마, 오늘 고생 많으셨지요?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아이고, 내가 우리 영찬이 덕분에 일할 맛 난다. 고맙다, 영찬아.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알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조금만 더 크면 열심히 일해서 엄마랑 동생들 다 책임질게요. 그러지 마라. 너도 네 인생 살아야지. 엄마도 동생들도 다 각자 자기 삶은 스스로 책임지는 거야. 엄마는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잖아요. 아버지도 그랬어요. 아버지 안 계시면 제가 우리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고. 그게 제 역할이라고요. 제가 집안의 기둥이잖아요. 아이고, 내 새끼. 우리 아들은 어쩜 이렇게 이쁜 말만 골라서 하노. 큰아들의 그 한마디에, 그 다정한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이었어요. 아무리 쑤시고 저린 몸이라도 그 말을 듣고 나면 힘든 하루가 스르르 녹아내리듯 사라졌습니다. 지독했던 고단함도 바가지 긁히는 시장통의 소음도 그날의 험한 날씨마저도 다 덮이는 기분이었어요. 제 품속에 있었던 아이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 작고 따뜻한 손이, 그 말 한마디가 엄마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둥이 되어줬다는 걸. 특히나 힘들었던 제게 큰아들은 말 그대로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저 혼자서 감당하기 벅찼던 사남매들, 그 작은 어깨로 하나하나 챙기며 스스로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속이 깊은 아이, 그렇게 철든 아이가 또 있을까요? 어디를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말 그대로 효자였습니다. 사실 머리도 아주 비상했어요. 선생님들도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영찬이가 상담 때 대학을 안 간다 했는데 제가 볼 땐 영찬이 성적으로는 서울에 좋은 대학 갈 수 있거든요. 똑똑한 녀석이고 공부에 뜻이 있는 녀석인데 아무래도 집안 형편 때문에 많이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교사로서 마음에 안 좋더라고요. 영찬이 어머님이 설득하셔서 어떻게 해서든 대학을 꼭 보내시면 나중에 영찬이 미래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서든 영찬이 설득해 볼게요. 저는 선생님과 상담하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히 일찍 간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살아있을 때부터 우리 큰아들에게 저와 동생들을 지켜야 한다고 왜 부탁을 해서 부담을 주고 애 자기 인생까지 포기하게 만들고 가족들을 위해 살게 마음먹게 한 건지 요새 말로 가스라이팅한 다 왼수 같은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선생님까지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든 영찬이 대학을 보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붉어져서 집에 와서 참 많은 생각을 했고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았죠. 빠듯한 돈이기는 했습니다. 막내 준비물도 사야 하고 셋째 옷도 한 벌 사야 하고 둘째 학비도 내야 했지만 저는 일단 영찬이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영찬아, 너 대학 가라. 엄마 돈 있으니까 아무 부담 가지지 말고 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저 이제 19살이고 제 인생 결정할 수 있어요. 저는 영찬이에게 엄마 돈 있다고 제발 대학 가서 네 꿈을 펼치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 또한 뚝심 있는 남편의 질긴 고집을 닮았던 터라 아들은 일단은 제게 알겠다고 하고 결국 대학 시험을 안 보러 가고 중간에 새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제 앞에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말하더군요. 엄마, 나 대학 안 가기로 결정했어요. 나보다 동생들이 먼저 해요. 엄마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내가 벌어올게요. 그 말에 저는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 설득했지만
영찬이의 마음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아이 눈에는 결심이 서 있었고 그 결심은 단단한 쇳덩이처럼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졸업식이 끝나자마자 큰아들은 사회에 바로 발을 들이며 이미 미리 얘기한 공장으로 바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철강 부품 만드는 곳이었는데 소음은 귀가 멍멍해질 정도였고 기름때가 묻은 손은 씻어도 매캐한 냄새가 가시지 않았죠. 하지만 아이는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야간에도 일하고 주말에도 특근을 뛰며 일감을 닥치는 대로 받아냈어요. 공장 일이 끝나면 막노동까지 나가더군요. 몸이 2개라도 모자랄 판인데도 아들은 저에게 번 돈을 차곡차곡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걸로 장사할 떡재료 사요. 동생들 학원비도요. 그 손에 쥐어진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돈은 땀과 기름과 피로 젖은 세상에서 가장 묵직하고도 따뜻한 돈이었거든요. 큰아들 덕에 저는 세상을 버티며 의지할 수 있었고 동생들 또한 어렵지 않게 배움의 끈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큰아들이 저와 함께 허리 펼 날 없이 일한 덕에 집안 살림이 서서히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다 큰아들 공이고 덕이었습니다. 동생들 뒷바라지를 말끔히 해냈고 모두 대학교까지 빠짐없이 보내주었습니다. 등록금이 빠듯할 땐 본인 도시락을 김치 하나로 때우면서도 단 한 번도 동생들 앞에서 돈 걱정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처럼 묵묵히 해내던 아이였어요. 시간이 흘러 공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던 큰아들은 결국 돈을 조금 모으게 됐고 운 좋게도 아는 사람과 동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업 초창기엔 밤낮도 없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겠다는 집념과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큰아들은 잠 한 번 제대로 이룬 적 없이 거래처를 찾아 새벽길을 달리고 서류 봉투를 들고 비 오는 날에도 문을 두드리며 기회를 잡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더니 정말로 사람들 말처럼 터지더라고요. 그 사업이 제 큰아들 손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매출이 오르고 직원이 늘어나고 사무실이 커지더니 어느새 성공한 사장님이 되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아이는 단 한 번도 자기 멋대로 돈을 쓰는 법이 없었어요. 남들처럼 외제차를 타거나 번듯한 아파트를 장만하기보다 늘 가족 먼저였죠. 조카들 학비까지 맡아서 내고 결혼 앞둔 동생에게는 혼수까지 도와주며 마치 자기 자식처럼 모두를 챙겼습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저는 그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큰아들은 그냥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내어주는 걸 당연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작 본인 결혼은 자꾸만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사귀던 여자들이 있었는데도 조금만 더 사업에 욕심을 부리고 가족들만 챙기니 결국은 곁을 떠나버리기 일쑤였고 아들은 외로움을 일로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찬아, 왜 이렇게 야유였냐? 끼니 거리면 안 된다. 바쁠수록 밥 챙겨 먹어야지 몸 상하지 않아. 걱정 마세요, 엄마. 저 어린애 아니에요. 제 몸 제가 제일 잘 알지요. 알아서 지킬 수 있어요. 네 아버지도 너랑 똑같은 말 했다가 갑자기 세상 떠난 거 아니냐? 젊다고 건강에 자신하면 안 된다. 바쁘더라도 병원 제 집 드나들듯 드나들며 몸 챙겨야 한다. 알았니? 저는 아들에게 신신당부할 때마다 아들은 멋쩍은 듯 웃고서 괜찮다 했습니다. 엄마가 챙겨줄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지 동생들도 다 가정 갖게 하고 결혼시키고 하느라 정작 자기 결혼은 늦어져 버렸는데도 개의치 않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한창 나이 때 다들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릴 때 큰아들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거래처 사람들 눈치 보며 스스로를 달아가게 만들었죠. 엄마,
걱정시켜서 죄송해요. 근데 이 사업에 아직은 내가 빠지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열중할게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안정화시킬 수 있어요. 나 지금 행복해요. 난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 곁에 있어서 좋아요. 그 말에 저는 웃는 척 하면서도 가슴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늘 그렇게 말하더니 결국 결혼 정년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그렇게 그 아이는 평생을 자기 몫보다 남의 몫을 먼저 챙기며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내가 더 받고 싶다는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 저는 그런 큰아들이 그냥 자랑스럽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그냥 그 아이 뒷모습만 봐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젊은 시절을 오롯이 가족에게 다 바치고 나이 들어서까지도 여전히 동생들 일 챙기고 조카 걱정하고 집안 대소사마다 먼저 나서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기둥이란 말이 처음엔 대견했는데 나중엔 참 가혹하더라고요. 남들은 무게 나눠지고 같이 가는데 우리 아들은 혼자서 그걸 다 짊어지고 어깨 한쪽을 쪄뚝이면서도 내색 한번 안 했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저는 다 알면서도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게 엄마로서 제일 미안했고 말이죠. 그 아이가 말하는 행복이란 게 자기 욕심 하나 안 채운 채 가족만 바라보고 만든 거라 생각하니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날 그 아이가 저를 데리고 조용히 집 한 채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준비한 듯 새 가구와 유행하는 가전으로 다 채워놓은 신축 아파트의 거실에서 저와 남편이 함께 어릴 적 아이들과 있는 가족 사진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있는 사진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사진 복원해서 크게 확대해서 거실에 걸었어요. 엄마 명의로 마련한 이 집에서 편하게 사시면 돼요. 이제 장사 그만하고 편히 사세요. 그 순간 무릎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가 너무도 잘 아는데 그 땀과 잠과 눈물을 끌어다 모은 돈을 제게 집을 사줬다니.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남들 다 보내주는 대학도 못 보내줬는데 내가 무슨 어미 자격이 있다고 이 큰 걸 내게 해주는지 가슴이 미어졌어요. 고맙다는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저 그 집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큰아들은 마치 남편처럼 저를 안아주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자식들은 큰아들이 제게 집을 해줬다고 하니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형이 최고라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네들도 형한테 콩고물 받아먹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죠. 모든 형제들이 큰아들 덕을 안 본 아이들이 없지만 특히나 둘째 아들은 큰아들 덕을 많이 본 아이였어요. 둘째 아들은 큰애가 못 간 명문대를 들어가고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첫째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마 그렇게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기도 어려웠겠죠. 하지만 그 고마움을 모르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늘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했고 졸업 후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에 입사해서 자기 할 몫은 정확히 하며 살았어요. 직장생활 몇 해를 성실하게 하더니 그 안에서 같은 부서 입사 동기와 연애를 시작했더라고요. 처음엔 말도 못하고 저만 몰래 눈치를 보더니 어느 날 차 한잔 하자며 마주 앉아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 들으면서 아이가 참 어른이 됐구나 싶더라고요. 식도 잘 올리고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그 아이는 첫째 형을 존경하면서도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저로선 그저 다행이죠. 셋째 딸은 깍쟁이인 면이 있는 야무진 아이였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던 게 유치원 교사라며 졸업하자마자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취직했는데
아이들과도 곧잘 어울리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평이 참 좋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동네 선배 오빠랑 연이 닿아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사위가 조금 까칠하기는 해서 걱정을 했지만 딸은 워낙 남자 인물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면서 많이 봤던지라 인물만 보고 딸은 늘 웃으며 살고 있습니다. 사돈댁도 무난한 편이라 마음이 놓였죠. 그렇지만 다른 형제들이 수둥부둥하게 잘 지냈던 반면 유독 막내 아들만큼은 참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찌나 사고를 치던지 이놈은 유난히 저를 애타게 했죠. 막내 아들을 낳고 3년 뒤 남편이 세상을 떠났던 터라 남편은 막내 아들이 이렇게 속 썩이는 모습을 보여줄 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행이었죠. 막내는 어디를 가든 말썽이 따라붙고 한 군데 오래 붙어 있질 못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얼마 못 가 그만두고 실속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높아서 남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엄마인 저부터 찾았어요. 엄마, 이번만 도와줘요. 마지막이에요. 그 말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만이라는 말이 어느덧 10번, 20번이 되었기에 그때마다 속으론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이젠 안 도와줘야지. 이젠 나도 버려야지. 근데 참 어미 마음이라는 게 막상 전화기 너머로 그 아이가 한숨을 쉬면 또 마음이 약해지더이다. 그래서 그 손을 또 잡아주고 또다시 기대게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어미 마음이 어디 그리 쉽게 끊어지겠습니까? 그게 제 약점이었고 어쩌면 제 잘못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형제끼리 크게 불화 없이 잘 지냈던 터라 그래 손가락도 길고 짧다고 이 자식이 있으면 저 자식이 있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다 바르고 올바른 녀석만 나오겠냐 싶어 이해하며 살았는데 저는 남편을 잃은 것에 이어 세상에 태어나 더 큰 충격과 아픔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큰 아들에게 싸서 보낼 반찬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바구니에 야채며 생선이며 한가득 담아들고 골목길을 돌던 찰나 갑자기 전화가 왔고 물건을 내려놓고 힘들게 받았더니만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영찬 씨가 뭐? 우리 영찬이가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순간 불안한 예감이 싹 돌며 머릿속이 멍해지며 손에 들고 있던 바구니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안에 든 것들이 구르든 말든 저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말끝을 맺지 못하던 지인의 입술에서 겨우 뱉어진 단어 사고라는 말에 저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지요. 뒤늦게 정신 챙겨 제발 아니겠지. 우리 영찬이가 그럴 리가 없다며 그 옛날 남편을 잃었을 때 충격은 아닐 거라 단정짓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아이는 이미 싸늘하게 누워 있었고 제가 기억하는 그 따뜻하던 눈빛도 웃던 입술도 모두 굳어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심정지 상태로 저희 병원에 도착해서 손을 미쳐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들리는 둥 마는 둥 저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채 울지도 못했어요. 그저 아들의 손을 잡고 떨리는 입술로 영찬아,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며 부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 없이 인사 한 줄 없이 제 인생의 버팀목이었던 그 아이는 하루아침에 제 곁을 떠났습니다. 더 믿을 수 없었던 건 그 뒤로 밝혀진 진실이었어요. 직원은 머뭇거리다가 그동안 가족 앞에서 덤덤한 척 웃기만 했던 영찬이가 그동안 얼마나 치열하고 힘들게 살았는지 제 앞에서 털어놓았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회사 동료라 믿고 함께 일하던 사람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기를 쳤어요. 그 바람에 영찬 씨가 보증까지 섰던 거금의 빚을 떠안게 되었고 사람 좋은 성격에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한 채
스스로 짊어지게 되었어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혼자서 속이 타들어갔을 영찬 씨의 심정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그날도 끝내 견디지 못해 술을 마신 채로 밤늦은 도로를 걷다가 그만 사고를 당한 거였더라고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 아이가 그런 길을 걸었을까. 저는 아들의 괴로웠을 심정을 100번 1000번 이해하며 장례식에 목 놓아 울며 아들을 힘겹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간 후 그 흔적 또한 처참했습니다. 제게 남겨진 건 아들의 빚더미였죠. 결혼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첫째 이름으로 등록된 채무들은 모두 제게 돌아왔고 유산이란 것도 없으니 집이며 통장에 든 잔고까지 압류 대상이 되었죠. 결혼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첫째의 이름으로 등록된 채무들은 모두 제게 돌아왔고 유산이란 것도 없으니 집이며 통장에 든 잔고까지 압류 대상이 되었죠. 그 아이가 평생 가족 위에 모아놓은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자식들이요. 그렇게 의지가 되었던 아이들이었는데 첫째 아들을 떠나보내고 제가 그 무거운 빚을 홀로 떠안게 되었을 때 정작 남은 자식들은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어요. 다들 혹시라도 제가 연락해서 돈 이야기를 꺼낼까봐 슬그머니 발길을 끊어버린 거겠죠.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배신이란 걸 느껴본 게 한평생 먹이고 입히고 재우며 지켜온 자식들인데 이렇게까지 외면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 마음은 시커먼 물 속에 빠져 숨도 못 쉬는 사람처럼 가라앉고 있었고 더할 나위 없이 절망했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너무 많이 내어준 탓일까?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스스로를 탓하다 밤새 이불을 붙잡고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는 큰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서 살던 집을 팔기로 하고 아들의 사망 보험금이 있었던 터라 이걸로 일단 일부 빚을 변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이나 빌라로 갈 계획을 꾸몄고 어떻게 해서든 큰아들 마지막 가는 길에 누가 되지 않게 빚을 감당해내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변수가 생겼고 그 변수의 존재는 막내였지요. 차라리 모를 걸 그랬나 싶기도 했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아니 예전보다 더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없이 하는 일마다 얼마 못 가서 손 털고 나오기 일쑤였고 돈을 벌 줄도 모르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나마 며느리라도 단단한 사람일까 싶었는데 그 아이 또한 막내와 어찌 그리 닮았는지 주식에 손을 대더니 집안 돈을 죄다 털어놓고는 전세 보증금까지 날려버렸더라고요. 애는 셋이나 낳아놓고 수입은 없고 카드값은 쌓이고 집은 당장이라도 나가야 할 판인데 그 위태로운 상황을 해결하겠다며 찾아온 막내는 술에 쩔어 있었고 눈은 풀려 있었으며 입에서는 울먹이는 소리로 엄마 좀 도와줘요 제발 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 속이 뒤집히더군요. 그 아이를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하는데 손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저 꾹 담은 입술로 제가 코가 석자이기도 했기에 결연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없다. 엄마도 이제 도와줄 수 없다. 돌아가서 네 힘으로 다시 일어나야지. 언제까지 여기저기서 손을 벌릴 거야? 지금 맏아들이랑 막내 차별하는 거예요? 금지옥엽 세상 떠난 맏아들 빚은 떠안았으면서 왜 내 빚은 나 몰라라 하세요? 막내는 술기운이 덜 빠진 채로 제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말끝마다 억울하다는 표정이었고 본인이 피해자인 양 징징대더군요. 막말로 나이든 엄마보다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남들은 다 자식 걱정한다는데 엄마는 나는 안중에도 없고 형 빚부터 갚으려는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이지 목을대가 떨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떻게 저 아이가
그 형을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을까요? 눈을 지그시 감았다 떴습니다. 가슴 깊은 데서 꾹 눌러두었던 분노가 그 순간 확 치밀러 올랐습니다. 네 형 보험금을 어떻게 너 살자고 내어달라 그럴 수 있냐? 그걸로 네 형 빚 갚아야지. 나 살겠다는 게 아니라 얼른 빚부터 털어야 하지 않겠냐? 네 형 살아있을 때도 자기 목 안 챙기고 동생들만 챙기던 사람이야. 근데 네가 지금 그 형 보험금까지 눈독 들여? 그걸로 네 빚을 갚겠다 하면 그게 무슨 소리인 줄 알아? 다 죽겠단 얘기야. 이놈아. 그 돈마저 없어지면 우린 진짜 끝이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막내는 고개를 획 돌려 나가버렸고 후 며칠을 잠잠히 지내더니 어느 날 통장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보험금 일부를 정리하려고 조회했는데 금액이 털려 있었습니다. 피를 말리듯 한 푼 두 푼 남겨놓았던 그 보험금이 이미 인출돼 사라졌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장이 떨리며 위기감이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믿고 싶지 않았지만 조용히 확인해보니 그 돈 막내가 가져간 게 맞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형의 마지막 남은 흔적이자 가족의 마지막 숨통이던 그 돈을 자기 빚 갚겠다고 몰래 손을 댄 겁니다. 언제 털어갔나 생각해보니 막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녁 시간쯤 제 집에 들렀어요. 엄마, 밥 뭐 있어요? 늘 그렇듯 능청스러운 얼굴이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냄비를 올리고 국을 데우고 묵은 김치에 찬밥을 말아줬어요. 아무리 속을 썩이고 상처를 줘도 자식이 밥을 먹겠다고 찾아오면 그 손을 거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날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제 걸음을 막내는 유독 부지런히 챙겼어요. 엄마, 내가 버릴게요 하지도 않고 그냥 무심하게 앉아서 밥만 먹더군요. 그 짧은 몇 분 사이였어요. 제가 현관문을 나서 쓰레기통에 봉투를 버리고 돌아오자 막내는 태연히 식사를 끝내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나가더군요.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그저 지친 몸을 소파에 눕히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 들렀다가 계좌에 이상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알게 됐습니다. 첫째 아들의 보험금 일부, 그 마지막 생명줄 같은 돈이 인출됐고 그 흔적이 고스란히 막내가 머물렀던 그날의 시간과 겹쳐 있었어요. 세상에 이런 왼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아들의 이름으로 받은 마지막 위로금이 제 손으로 키운 또 다른 아들 손에 아무런 말도 없이 도둑맞은 거였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머리에서는 뜨거운 것이 쏟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막내 아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잣말을 수없이 되뇌었고 숨 쉴 때마다 가슴이 조이고 눈물이 아니라 속이 먼저 울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은 빚을 감당하기 위해 아들네 집에 이어 전세 준 원래 집마저 팔아야 했습니다. 그 집은 원래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쌓은 추억이 남아있던 그 집을, 자식들 키우며 눈물 흘리던 부엌이 있는 그 집을 경매가 아닌 제 손으로 넘겼다는 게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등기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게 내 노년의 끝이구나 싶더라고요. 그 후 저는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무거운 마음은 결국 병이 되더군요. 몸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속으로 아무리 괜찮은 척해도 쌓인 한숨과 억눌린 고통이 결국 병으로 터져 나오더라고요. 당뇨가 심해졌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발바닥이 바늘로 찌르듯 아팠고 하루에도 몇 번씩 현기증이 밀려왔어요. 한 번은 부엌에서 물을 따라오다 그만 쓰러져 머리를 부딪혔는데 피가 나는지도 모르고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바깥에서 빗소리가 유난히 컸는데 그 소리가 꼭 제 안의 울음 같았어요.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린 채 혼자 누워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누워있다가 숨이 멎어도 아무도 모를 거구나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자식들이요. 한 통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낳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다 키워놨더니 아프다는 소식을 모르는 건지 모른 척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이제 이 아이들에게 안부 한 번 물을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게 제일 서글펐어요. 돈이 없으니 건강이 없으니 이제는 엄마라는 존재도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벽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문득 그 많던 아이들 발소리가 하나도 남지 않은 집안을 바라보면 정적이 너무 커서 숨소리조차 죄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정막이 제 외로움을 고스란히 울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바닥에 기어오르듯 몸을 겨우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 그것 하나만이 저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몸뚱이는 다 망가졌지만 마음만은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그렇게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으니까요. 빚을 갚고 내 두 발로 서서 최소한 마지막만큼은 내 스스로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건 남의 집 파출부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밟히는 기분이었어요.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소리치듯 지시하고 뒷정리는커녕 내뱉듯 툭 던지는 말투에 가슴이 저릴 때도 많았죠. 그래도 참았어요. 밥값은 내가 벌자. 죽는 날까지 내 손으로 먹고 살자고 마음을 다잡으며 말입니다. 늙은 몸으로 남의 집 화장실을 닦고 무릎 꿇고 방바닥을 밀다 보면 어디 하나 안 쑤시는 데가 없었고 팔꿈치는 물에 불어 헐고 허리는 끊어질 듯 했지만 돈을 한 푼 두 푼 손에 줄 때마다 그래도 숨은 좀 쉬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딸아인 그 아이 또한 연락 한 번 없이 살더군요. 결혼해서 잘 사는 것까진 알지만 엄마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선생하던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마음이 모질어졌을까 싶어 한동안 가슴을 쓸어내리곤 했습니다. 생활은 말 그대로 버티는 거였습니다. 달마다 돌아오는 월세 날에는 가슴이 콕콕 쑤셨고 생활비는 늘 마이너스였으며 전기요금 고지서 하나에도 마음이 내려앉곤 했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손가락으로 빚을 깎아나가듯 버텼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아무 희망도 아무 기대도 없이 살아가던 그 어느 날 기적처럼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고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의 남은 페이지를 뒤흔들게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고앵이님 되시나요? 몇 년 전 고인이 되신 최영찬님, 그러니까 어르신 장남분께서 생전에 사주셨던 토지 관련해서 연락드리는 겁니다. 네? 토지라고요? 순간 제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그렇게 오랜만에 타인의 입을 통해 들려왔거든요. 저는 예전에 아들이 나중에 결혼하면 회사 공장과 집 짓고 이것저것 농지를 가꾸겠다 사놓은 부지가 있었는데 세금만 나가고 위치적으로도 좋지 않아서 몇 번이나 팔려고 했지만 임자가 나타나지 않아 거뒀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임자가 없다고 그 땅 때문에 퍽이나 골머리를 쌓아나 맸는데 뜻밖의 소식에 그야말로 놀라웠죠. 그 땅은 그건 그냥 맹지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 쓸모도 없어서 아들이 살아생전 팔리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어요. 제 말에 그쪽은 말을 잇고서 흥분된 목소리로 제게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지금 그 일대에 대규모 개발이 확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르신께서 상속받으신 그 땅 지금 2만 평이 넘는데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커졌습니다. 네? 그게 정말이에요? 그 땅이 개발이 된다고 했다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생전에 첫째가 그 땅 때문에 골치를 썩이면서도 한숨을 쉬며 그러더군요. 엄마, 이건 당장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언젠간 이 땅이
우리 집을 지켜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갖고 있어야 할 것 같긴 해요. 통임자가 없지만 또 좋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나중에 세금값 하겠죠 뭐. 그 말이 귀에 생생했어요. 그땐 그냥 철없는 소리 한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그 맹지가 지금은 세금값 정도가 아니라 금싸라기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러 관청이며 부동산이며 뛰어다니는 내내 머릿속이 하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걸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건 기적이었습니다. 진짜로 말도 안 되게 기적 같은 일이 제게 찾아온 거였어요. 2만 평이 넘는 그 땅은 개발 소식이 퍼지자 며칠 사이에도 시세가 치솟았고 매일 문의 전화가 쉴 새 없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계약한 가격보다 무려 10배 가까운 시세 차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팔고 받은 돈이 50억이었어요. 통장에 숫자가 찍히던 순간 저는 화면을 몇 번이고 껐다 켜며 눈을 의심했죠. 이게 정말 내 이름으로 들어온 거야? 지하 단칸방의 좁은 테이블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잔고 확인을 반복하던 제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숫자는 분명히 존재했고 제 이름으로 찍혀 있었고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두 손을 덜덜 떨었지요. 그날 밤 저는 바로 첫째의 납골당으로 갔습니다. 손에는 따끈한 통장 한 권과 꽃 한 다발 그리고 뜨거운 마음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들 앞에 서니 말이 나오질 않더군요. 숨을 들이쉬며 간신히 꺼낸 첫마디는 그래도 네가 애미를 살리게끔 하려고 이렇게 땅을 남겨놨구나. 그 자리에서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그 아이가 생전에 얼마나 외로웠을지, 혼자 감당한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그 모든 걸 뒤늦게 껴안고 통곡했어요. 제 손엔 이제 돈이 있었지만 그 아이의 손을 다시는 잡을 수 없다는 게 무엇보다도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남긴 마지막 유산을 허투루 쓸 수 없었습니다. 먼저 해야 할 건 빚 갚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제 이름으로 남아있던 크고 작은 채무들을 다 정리했어요. 한 장 한 장 채권 서류를 찢어버릴 때마다 가슴 한켠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죠. 그리고 저는 조용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시 거창하게 사치하며 살자는 게 아니라 남은 노년만큼은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쫓기지 않고 살자는 마음이었어요. 남의 집살이하며 망가진 몸은 생각보다 더 깊이 상해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어 있었고 무릎은 계단 한 칸만 올라가도 비명을 질렀고 팔 관절은 걸레를 쥐는 것조차 버거울 만큼 굳어 있더군요. 돈이 없던 시절엔 아파도 참고 넘기는 게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첫째 아들이 남긴 기적 같은 유산 덕분에 저는 제 몸을 돌보는데 돈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안도감인지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처음엔 의사 선생님이 제 무릎을 만져보곤 혀를 찼습니다. 이거 많이 참으셨네요. 연골이 거의 닳았습니다. 그 말이 서글펐지만 한편으로는 이제야 누군가 제 고통을 들여다봐 주는 것 같아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그 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전기찜질을 하면서 눈을 감고 있으면 삶이 아주 천천히 제 몸에서 빠져나갔던 그 지난 날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하지만 더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울지 말자고 내 몸부터 다독이자고 마음을 다잡았으니까요. 치료를 계속 받다 보니 몸이 놀랍도록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무릎 통증이 줄었고 걷는 걸음에도 점점 힘이 붙기 시작했죠. 지하 단칸방에서 기어 나오듯 문을 열던 사람이 이젠 버스 정류장까지 똑바로 걸어가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 건강에 힘썼던 것이 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때는 바닥이었지만 몸이 회복되니 마음도 생각도 서서히 살아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오랜만에 울리는 벨소리에 낯선 떨림이 느껴졌어요. 화면을 보니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래됐고, 그동안 제가 아파서 병원에 드나들고 빚 때문에 집을 팔고 지하 단칸방에서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도 안부조차 물은 적 없던 아이였습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다가 손가락이 먼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처음부터 어색한 말투였어요. 잠깐의 안부 인사 끝에 둘째는 곧장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그 땅 팔아서 50억 벌었다면서요? 근데 그걸 왜 엄마 혼자 쓰세요? 그건 형이 산 땅이잖아요. 그 돈 우리 가족 다 같이 나눠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둘째 아들의 말에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참으로 노골적이게 돈 요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뒷목이 당겨오고 입술이 바짝 말라갔어요. 거의 동시에 이번엔 셋째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요즘 좀 바빴어. 근데 우리도 애 키우느라 힘든데 오빠가 남긴 돈 우리 목도 좀 줘. 엄마 혼자 다 쓰는 건 좀 그렇잖아. 순간 제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빚에 허덕일 땐 월세 몇 푼 때문에 한밤중에도 눈 뜨며 한숨 쉬던 그때 그 아이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가 병들어 쓰러졌을 땐 그 누구도 문 앞까지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랬던 자식들이 돈 냄새를 맡고선 이렇게 잽싸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면서 말끝마다 그 재산에 관해서 제가 차지할 자격은 없다 입을 모아 말했죠. 형이 산 땅이지 엄마 건 아니잖아요. 우린 아무 혜택 못 받잖아요. 공평하게 나누자. 그 말을 듣고 있자니 그 애들이 더 이상 제 자식이 아니라 뼈를 갉아먹으러 몰려든 승냥이 떼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위까지 나서서 돈 타령을 시작했을 땐 정말이지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거칠의 정도의 인사라도 건넬 줄 알았는데 식탁에 앉자마자 대뜸 이렇게 말하더군요. 장모님, 뭐 이젠 좀 사셨다면서요? 근데 말이죠. 막말로 장모님이 돈 쟁여놓고 자식들하고 나눠 쓰지 않으면 어떻게 장모님께 장모님 대접을 해드려요? 안 그렇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있던 어떤 줄 하나가 뚝 끊겨졌어요. 그게 어떻게 사위 입에서 나올 말인가 싶었고 나는 대체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던가 싶어서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딸은 그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길래 그래도 말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딸마저 사위 눈치를 슬쩍 보더니 느닷없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 딸이에요. 막내는 엄마가 빚 갚아줬다면서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식이면 다 동등하게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이 딸이 내가 업고 키운 그 아이가 맞는 건지, 내 가슴에서 나온 생명이 맞는 건지 아무리 쳐다봐도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번엔 막내가 찾아왔습니다. 수척한 얼굴로 헝클어진 머리로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어두운 얼굴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암 걸렸어. 아버지처럼. 근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어. 제발 도와줘. 마지막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상처받았어도 자식이 암이라는데 외면할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동안 쥐고 있던 상가 계약금을 당겨서 막내에게 전해줄 결심을 했어요. 살아야지.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거짓이었다고 정말 기가 막히게도 딸의 입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엄마,
순진하게 그걸 믿었어? 아직도 막내한테 속아? 걔 병원 안 다녀. 암도 아니지. 얼마나 몸이 튼튼한데 그렇게 멀쩡한 애가 무슨 암이야? 그냥 엄마한테 타낸 돈 또 주식에 물타기로 넣겠다고 그러는 거야. 병원은커녕 술집에서 봤다던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가 아프다는 말에 심장이 무너져 내렸는데 그게 거짓이었다니. 어떻게 내가 낳은 자식이 자기 어미의 마음을 그렇게 짓밟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막내를 바라보며 저는 울부짖었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는 아픈 척하면서 형이 죽어서 남긴 보험금도 가져가고 이젠 또다시 거짓말까지 하니? 내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한 거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쩌다 네가 이렇게 됐냐?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고 정말이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통곡했어요.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내 자식들이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때였어요.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제 큰아들. 그 아이만은 늘 저를 위해 울고 뛰고 희생했던 그 아이만은 지금 어디선가 날 보고 있을까 싶어 가슴이 저릿하게 비어졌습니다. 정말이지 그 아이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었습니다. 참다 못해 저는 결국 평생 참고 감싸고 내어주기만 하던 어미의 탈을 벗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이대로라면 제 정신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한 마음을 먹고 자식들을 제 곁에서 끊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거실 가운데에 앉힌 자식들 앞에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너희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나가라.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내 인생에서 다 나가라.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더는 눈물로 감싸줘선 안 된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었고 그래야 큰아들이 지켜주던 그 마음을 끝내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그 뒤로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고 초인종이 울려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고요해지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들은 또 다른 방법을 들고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관문을 열자 제가 그렇게 예뻐하던 셋째 딸의 아이들이 양손에 사탕을 들고 서 있더군요. 큰 눈망울로 절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 돈이 없대. 돈 좀 줘. 할머니 부자잖아. 니들이 시켰냐?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내게 돈 달라고 시켰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우리 집이 돈이 없으니까 애가 할머니한테 매달리는데 안타깝게 여기지는 못할 망정 꼭 그렇게 말해야 돼? 무섭다, 무서워. 세상에 자식들이 이렇게 무서운 존재였구나. 순수한 그 아이들의 입을 통해 그런 말이 나오도록 만든 딸이 차라리 남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사랑했던 그 손주들조차 이제는 돈을 위한 도구가 되어 나타났다는 게 정말이지 참담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 이번엔 막내가 자식 셋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애들 손에 돗자리를 들려선 제 집 앞에 펴고 할머니가 돈 줄 때까지 여기서 자라며 그 아이들을 눕히는 걸 보고 있자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막내 너 지금 네 애들을 그따위로 이용하는 거냐? 돈이 그렇게 중해? 자식들이 이꼴로 구걸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느껴지지 않아? 제 소리에 막내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죠. 구걸하면 좀 어때? 애들이니까 더 효과 있지. 엄마가 애들 앞에서까지 매정하긴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손주도 힘들게 만들지 말고 좋게 말할 때 좀 도와줘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제가 낳은 자식이지만 그 얼굴이 이토록 낯설고 소름 끼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여기 내 자식들 좀 쫓아내 주세요. 이제 남이에요. 저 사람들
더 이상 내 가족 아닙니다. 필사적으로 외치는 그 속엔 제 남은 존엄과 절박함이 실려 있었어요. 그 말을 한 후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자식들을, 세상에서 가장 믿고 사랑하던 이들을 경찰의 손에 맡긴다는 게 어머니로서 얼마나 치욕적인 일인지 그날 밤 저는 벽에 기대어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이놈의 재산이며 돈이 도대체 뭔지, 사람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건지 내가 지켜온 모든 시간이 참으로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이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가난도 병도 아니었습니다. 돈 앞에서 바뀐 자식들의 눈빛이었어요. 알아서 어련히 나눠줄까? 내가 죽고 나면 상속이란 이름으로 다들 법대로 받을 텐데 왜 그 몇 년, 몇 달조차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당장 한 푼이라도 더 못 뺏어가서 안달이 났는지 그걸 바라보며 저는 참으로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돈이 없을 땐 다들 고개 돌리고 숨소리조차 듣기 싫은 듯 나를 외면하던 자식들이 이제 와선 그야말로 피를 빨듯 달려드는 걸 보니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던 민낯을 돈이 들춰낸다는 말이 딱 맞더군요. 사실 줄 수도 있었습니다. 내 손으로 지은 죄도 많고 어미로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욕지거리와 협박과 거짓말을 일삼던 자식들에게 줘야만 하는 돈이라면 그건 제 것이 아니었고 그 무엇보다도 그건 큰아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는 살아서도 자기 희생으로 동생들 뒷바라지를 했고 죽어서도 보험금이며 땅이며 남겨놓은 것 전부를 가족을 위해 써달라는 마음이었을 텐데 이렇게 탐욕에 찌들고 눈에 피가 서린 듯 달려드는 자식들에게 그 아이가 피눈물 흘리며 쌓아 올린 그 정성을 그냥 내어준다면 그건 아이의 삶을, 죽음을 모두 욕보이는 일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보였던 돈에 대한 집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 눈빛은 정말이지 굶주린 짐승 같았어요. 사랑도 연민도 혈육도 없었고 그저 내 목, 내 권리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눈앞에 있는 제 어미를 한 명의 인간이 아닌 돈지갑 취급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끝까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듯 돈을 내어주진 않겠다고요. 주더라도 내 의지로 내 마음이 움직일 때 사람에게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결국 마음을 굳게 먹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감정에 휘둘릴 시기도 지났고 내 삶의 끝자락은 내가 정리하고 내가 정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변호사 앞에 앉아 조용히 제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제가 죽으면 이 전 재산 모두 사회사업에 기부해 주세요. 누구에게도 상속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돈밖에 모르는 뻔뻔스러운 자식들에겐 단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 문서를 작성하며 펜을 드는 손이 놀랍게도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제 마음은 단단해져 있었던 거예요. 정말이지 눈물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자식들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와서 소리치고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연속으로 누르며 행패를 부렸죠. 가끔은 또 손주들까지 끌고 와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그 눈물도 이제는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에 정식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판사 앞에서 조용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람들로부터 보호받고 싶습니다.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식들, 이제는 제 집 반경 몇 미터 안으로도 올 수 없게 되었죠. 이제 저는 홀로 서기를 합니다. 마치 애초에 자식이 없었던 사람처럼요. 텅 빈 식탁 위에도 말을 걸어올 얼굴이 없고 명절이 와도 찾아올 발소리가 없지만 이상하게도 그 정막이 저를 더 편하게 해줍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자식이 많다고 절대 행복한 건 아니란 걸요. 오히려 그 많던 자식들보다 정말로 믿을 수 있었던 건 늘 조용히 일어났던 제 몸, 눈물 삼키며
참고 견디던 제 마음. 다시 두 발로 일어나 걷게 해준 제 자신이었단 걸요. 나는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과 따뜻함 하나쯤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등을 돌린 건 아이들이었고 남겨진 건 제 인생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말년에는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큰아들 덕에 이렇게라도 제 삶을 지킬 수 있게 되어 정말로 다행입니다. 그 아이는 떠나서도 여전히 저를 지켜주고 있네요. 그걸 생각하면 지금 이 고요한 인생도 결코 외롭지는 않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앵이님의 사연 잘 들어보았습니다. 얼마 전 사연자분은 작은 꽃가게를 열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근처 작은 상가 건물에 차린 소박한 꽃집이라고 하는데요. 매일 아침 일찍 꽃시장에 나가 꽃을 고르고 가게 문을 열면서 가장 먼저 큰아들의 사진 앞에 꽃 한 송이를 올린다고 해요. 손님이 오든 오지 않든 그 꽃집 안에서만큼은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다고 합니다. 꽃을 다듬고 정리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걸 느낀다고 하셨죠. 이번 사연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길래 가족의 소중함조차 흐려지게 만드는 걸까요? 자식이 많으면 노후가 든든할 거라는 생각, 우리가 너무 당연히 여겼던 그 말이 오늘은 왠지 허망하게 들립니다. 사연자분은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며 살아오셨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남아 그녀를 지켜준 건 큰아들이 남긴 작은 희망, 그리고 자기 자신이었죠. 혹시 우리도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당연한 듯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혹시 무심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이 우리에게 가족과 돈,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도 진심 어린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